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로 발인식이 진행됐는데요. 측근들의 잇따른 사망에 이 대표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하루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던 이슈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죠. 전모 씨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일단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일단 주변 인물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주변 인물이 숨진 게 다섯 번째인데 이번 어떤 사망 사건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이분의 그 위치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가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는 정진상 그리고 이제 행정은 이 전모 씨 비서실장 이분한테 맡겨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행정 부분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를 직원거리에서 보좌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실무는 전부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이라 가지고 실제로는 공적인 행정 업무에는 조금 이제 문외한이고 어두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행정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좌했던 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이상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혹과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측근 사망 소식 때문에 심통함을 감추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의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 맹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참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어찌되었든 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도 무거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부지불식까지 가시는 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황망하고 실제 이렇게 당 내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으셨었어요.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요 예를 들어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 전반적인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혐의점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FC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당 내에서도 논의를 할 때 성함을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는 무슨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갔다 왔다 비서실장으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이었지. 그게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어제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당황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제의 전 비서실장의 사망을 두고 너무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 요소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5명과 연관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죽음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죽였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가 저는 검찰의 수사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정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평생 우리가 소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 내 평생에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다. 근데 이러던 분들이 정말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청에 어떤 참고인 조사든 아니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그 중압감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수사 방식에 대해서 본인들의 조사 방식이 적정했나, 수사의 압박이 적정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다시는 불의의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도 검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6장 분량의 유서가 이제 남겼는데 여기 일단은 전문이 공개된 거는 아닌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심경이라던가 또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당부의 이야기도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보도된 내용만 봤을 때는 글쎄요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6쪽의 무효서니까 아마 내용은 꽤 상당 부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발췌해가지고 흘러나오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정치 그만하고 내려놓으시라고 그런 또 책임질 거 책임지시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 유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유족이실 거예요. 근데 유족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6시간 동안 거부를 하셨죠. 그 이재명 대표 측은 그게 조문 거부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그 언론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봐도 조문 거부에 대해서 이제 그 유족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문 거부를 왜 했느냐. 조문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이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원망의 근거는 결국 이제 그 유서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도 이제 그 여러 관련해서 그 주위의 관련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 유서의 내용이 전문이 공개됐을 때 어떤 그 파장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이제 알 수 없는 단계이긴 해요. 하지만 유족들의 그 조문 거부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뭐 다른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도의적이든 아니면 형사적이든 그런 내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물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과도한 압박이라는 것들 여러 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원망 지금 얘기하셨던 뭐 어떤 조문객들의 그 조문 거부 거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이 대표 입장에서 참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유족들의 마음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냥 정무직 공무원으로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계속 그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장 이후 본인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당시에는 어떤 정말 시장으로서 밑에 하위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경기도지사가 되면서까지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냥 차라리 그렇게 엮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인간적인 아마 원망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뭐 인터뷰 내용에서 뭐 유족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 기자의 질문이 조금 약간 의도한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의도한 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라는 말을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마 유서를 쓰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일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이러한 수사도 없었을 텐데 차라리 정치를 안 하는 게 인간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건 중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검찰은 이미 짜여진 플롯, 그러니까 짜여진 어떠한 그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증거를 꽤 맞추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참고인의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사라는 것은 어떤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수사 행동이니까요. 어떤 피의자에 대한 뭐 기소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을 불러서 이 부분 자기들이 혐의점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니면 무혐의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걸 혐의가 더 있는 쪽으로 더 증거를 찾는 게 수사기관의 어찌 보면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근데 자기는 이런 분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했을 뿐인데 이것을 다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시에 이거 그 이재명 대표가 FC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제3자 뇌물인데 이거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정당의 공무 수행을 했을 뿐인데 자기의 인생이 다 부정받는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유서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번 사안을 이제 검찰의 책임으로 좀 돌리는
모습이고 당장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지금 당장도 막 썩 좋지는 않은데 네. 이번 사안으로 어떤 좀 영향과 파장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친명이든 뭐 지금 뭐 소위 이재명 대표를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당장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거취를 표명을 해라. 뭐 책임을 지라는 의원님도 지금 뭐 인터뷰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과연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인가?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뭐 당시 상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어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큰 일은 지난 2월 27일 날 있었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가지고 예. 이 부분 지금 이후에 있었던 당의 내용 지금 수습이 돼 가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소위 반명계라든지 비명계에서 주장하듯이 당의 쇄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종의 움직임은 지금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움직임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그 합니다. 가운데 하나가 민생이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민생 행보에 좀 집중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보에도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수사받기도 바쁜데 민생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주목하지 않고요. 언론에서 특히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공무의 형태를 아주 가장한다는 겁니다. 공무의 형태를 가장하다 보니까 동원되는 이제 공무원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계속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위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그 정치인들이 본인이 돈을 받거나 아니면 비선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구색을 갖추려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는 또 틀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예, 옛날처럼 이제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다 그런 게 전혀 이제 사법적으로도 면피가 안 되거든요. 그게 벌써 판례 법리로 한 20-30년 정도 그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당한 의무를 수용했느냐 거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느냐 아니냐가 되고 그리고 뇌물죄 공범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연금 문제가 있어요.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 그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퇴직금 관련해서도 그 환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그런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지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자살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안 하질 않아요. 끝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효과로 이제 자살하시는 분이 잘 없는 그런 이제 현상도 일어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예. 그 수사가 종결이 되죠. 그런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 민생 때문에 민생이라는 이슈를 살리지 못해서 곤란해할까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뭐 내 할 거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으면서 과연 이 전모 씨에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당한 거고 나는 모른다 이런 항변을 할지 그런 항변을 안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탓을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입장에서 어쨌든 관련 수사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일단 전 씨를 성남 FC 사건에서 전 씨가 이제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던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전 씨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검찰이 뭐 네이버 또 성남시의 협상 창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 그러니까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또 이 전 씨가 많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전 씨가 뭐 고인이 됨으로써 이 대표 관련 수사에는
검찰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진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남 FC 사건입니다. 성남 FC 사건은 이미 조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부정한 청탁 여부인데 부정한 청탁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판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막연한 예. 대가성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확정적인 고의도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묵시적 청탁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의 그 자살 여부와 성남 FC 사건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도 뭐 대리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에도 이분이 비서실장의 자격으로서 개입하고 있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행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34%, 그러니까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오른 5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항목을 좀 보면요. 부정평가의 이유가 일본과의 관계, 강제징용 해법안, 이 1위로 이제 된 건데요. 16%가요. 사실 이 제3자 변제안이 나오고서는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부정평가 1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또 뭐 다양한 해법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지지율의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표심이잖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외교적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한테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런 강제징용 배상법 배상의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분 양보해서 뭐 어떻게든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은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과거사가 지금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인 일본국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반응을 했었을 때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맙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뭔가를 더 요구하고 더 낮은 자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윤 대통령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니까 부정과 긍정의 같은 항목이 있어요. 물론 좀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일본 관계 개선 그리고 어떤 이런 외교. 지금 해법 외교도 그렇고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 수치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또 정확하게 제가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애초에 저희가 이제 한일 수교를 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이 피해자들한테 직접 배상을 하지 않는다였어요. 일본은 대한민국에 배상을 하고 대한민국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한다. 이런 이중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은 전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조를 이제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라는 그 법리를 주장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던 건데 그 전에도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으로부터 계속 배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 건 또 그렇게 처리하자 이 정도 이제 해법을 내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전당대회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를 끝내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약간 사라집니다. 이게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에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의 실체는 전당대회 때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 나의 생각을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저번 7일로 끝났고 8, 9일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8, 9일에서는 그 컨벤션 효과가 완전 사라진 상태여서 조금 이제 내려간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게 국민들께서 공유하시는 감정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또 당연히 또 존중해야 되는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하지만 또 다음을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대통령께서 결단이었고 이 결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